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아내라고 부릅니다.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7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회사를 일궈낸 철의 여인.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어가는 남편의 눈동자가 그녀를 볼 때마다 왜 공포로 젖어든지. 오늘 그 완벽한 연극의 커튼을 열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계가 주목하는 올해의 경영인 시상식 현장. 헤라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남편 도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쩜 저렇게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까. 이 한 문장은 헤란이 지난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자 도준을 가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돌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준은 업계에서 천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명석한 두뇌, 그리고 다정한 성품까지 갖춘 그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하나. 사람의 악의를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헤라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영혼의 결합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자산 인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부모를 보며 깨달은 착취의 미학을 도준이라는 가장 비옥한 토양에 실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헤란의 공격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피로였습니다. 헤라는 매일 밤 도준의 수면을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둔 날이면 일부러 사소한 가정사로 다툼을 일으켜 새벽까지 그를 몰아붙였고 억지로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결핍은 도준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뇌가 멍해진 도준은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그 틈을 타 당신, 요즘 자꾸 깜빡하네. 내가 도와줄 테니 이건 그냥 서명만 해라며 부추겼습니다. 도준이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이 헤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녀를 추궁했을 때 헤란은 눈물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준이 수면, 부족과 과로로 몽롱한 상태에서 서명했던 수십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도준 스스로 모든 횡령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는 자백과 전 재산 포기 각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헤라는 말했습니다. 도준 씨, 당신은 이제 나한테 쓸모없는 부품이야. 고장난 기계는 폐기 처분해야지. 그날 이후 도준은 원인 모를 사고로 쓰러졌고 전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는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오직 헤란의 미소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기재 헤란은 도준의 명의로 된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며 그를 살아있는 트로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도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흐릿한 눈물 한 방울뿐이지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에 그마저도 금방 가려지고 맙니다. 축하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헤라는 도준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 당신 표정 정말 좋았어. 다음 남편 후보가 벌써 대기 중이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포트폴리오니까.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영혼까지 낱낱이 해체하여 집어삼키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화려한 시상식장의 박수 소리가 귀를 찢는 이명으로 변하며 5년 전 두 사람의 평온했던 아침 식탁으로 회귀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상차림, 도준의 수트깃을 정성스레 매만지는 헤란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풍경은 사실 헤란이 설계한 치밀한 계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헤란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사냥감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를 지탱하는 외부의 기둥들을 하나씩 뽑아내어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 도준에게 그 기둥은 유능한 비서실장 강 실장과 30년 지기 친구이자 기술 이사인 성우였습니다. 헤란은 직접 칼을 휘두른 대신 독이 묻은 혀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퇴근한 도준에게 와인을 건네며 아주 사소한 의혹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강 실장님이 요즘 명품 가방을 자주 바꾸더라고요. 당신이 보너스를 많이 주나 봐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수입원이 있는 걸까요? 이 짧은 의문은 도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자 헤라는 기다렸다는 듯 조작된 장부를 심어두었고 성우에게는 도준의 이름으로 작성된 기술 매각 제안서를 보내 둘 사이의 신뢰를 박살냈습니다. 도준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헤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피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정말이네요. 그래도 걱정 마요.
당신 곁엔 오직 나뿐이잖아. 도준의 인적 네트워크가 끊겨 나갈수록 그의 세상은 혜란이라는 좁은 창구로 이끌렸습니다. 기둥을 치운 뒤 혜란이 착수한 작업은 도준의 정신적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준을 무리한 일정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직접 챙겨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라며 과로를 조장했고 밤마다 불면증인 척 연기하며 도준의 잠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새벽 3시 혜란은 울먹이며 도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잠이 안 와요. 나랑 대화 좀 해주면 안 돼. 만성적인 수면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은 비판적 사고력을 상실하고 수능적으로 변합니다. 도준의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뇌는 안개 속에 갇힌 듯 멍해졌습니다. 이때부터 혜란은 본격적인 인지 왜곡을 시도합니다. 도준이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던 서류를 몰래 숨긴 뒤 그가 당황하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서류 아까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기억 안 나? 요즘 당신 정말 심각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도준은 자신의 기억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남자는 눈앞에 아내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들게 됩니다. 혜란은 도준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을 사냥의 적기로 삼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도준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수십 장의 백지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고통받는 도준에게 혜란은 꿀물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제 술 기운에 회사 돈 정리한다고 서류 몇 장 챙기던데 내가 일단 다 치워뒀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도준은 아내의 헌신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종이들이 장차 자신의 목을 조를 교수대의 밧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준은 찰나의 또렷한 정신으로 묻습니다. 혜란아, 근데 그 횡령 의혹 서류 말이야. 정말 내가 서명한 게 맞아? 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 순간 혜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실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당신 살리려고 내 인생 다 바치는 나를. 도준은 지독한 죄책감에 휩싸여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스스로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혜란이 원한 심리적 굴복이었습니다. 혜란은 도준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 복제 앱을 통해 모든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했고 그의 사회적 평판을 갉아먹을 조작된 폭언 녹취록을 정교하게 짜깁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거울을 보며 무표정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이미 남편을 동반한 자가 아닌 조만간 청산해야 할 지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이미 도준을 대신할 새로운 투자처, 즉 다음 타겟의 사진이 담긴 파일 처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가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치우는 거래야. 혜란은 어린 시절 고아원 창문 너머로 배웠던 그 서늘한 진리를 도준의 인생을 재물 삼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포식자의 설계도는 이제 마지막 실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세상은 이제 혜란이라는 거대한 유리 벽 안에 갇혔습니다. 혜란은 이제 심리적 조종을 넘어 도준이 평생을 바쳐 일궈 온 회사와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 심은 자산 이식 단계에 착수합니다. 그녀는 도준의 과로를 더욱 정교하게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투자가 무산될 거야. 이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혜란은 밤낮 없이 도준을 서류 더미 속으로 밀어넣었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눈이 충혈된 도준은 그저 아내가 넘겨주는 포스트잇이 붙은 자리마다 기계적으로 인감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교묘하게 설계된 올가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란은 세무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도준의 개인 부동산을 자신의 유령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고 도준이 모르는 사이 그를 수십억대 연대 보증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준은 가끔 서류의 내용을 읽으려 애썼지만 혜란은 그때마다 여보, 나 못 믿어? 세무사님이 다 검토한 거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라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무력함과 미안함에 쫓기듯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자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도준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사모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하지만 도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혜란이 이미 도준의 귀에 대고 수개월 동안 저 직원은 믿지 마라. 당신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도준은 오히려 그 충직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스스로 잘라낸 셈입니다. 헤라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감정은 통제하기 가장 쉬운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거액의 대출 실행 문자였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제출하셨잖아요. 도준은 헤란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헤란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서랍에서 캠코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도준이 웃으며 서류에 사인하고 헤란에게 고마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줘라고 말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헤란은 그 영상을 보여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알코올성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꾸 이러면 나도 당신 보호해주기 힘들어. 도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기억과 영상 속의 자신이 충돌하자 그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헤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의 심신미약을 증명할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병원은 헤란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던 곳의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도준을 스스로 재산을 탕진하고 정신적으로 붕괴한 남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이제 도준을 폐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헤라는 도준의 인감도장을 보석함 깊숙한 곳에 넣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수고했어. 도준 씨.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오직 빚과 병명뿐이야. 헤라는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준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울 마지막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포식자 특유의 서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일궈온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습니다. 헤란이 매일 아침 활력 증진이라며 건네던 고농축, 카페인 음료와 밤샘 조사는 그의 중추신경계를 이미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기재 헤란은 도준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사회적 괴물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에 착수합니다. 그녀는 도준의 사소한 습관과 무기력함을 이용해 가정폭력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도준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팔과 어깨에 자해로 만든 멍을 새겼고 이를 근거로 조용히 산부인과와 정신과를 오가며 상해 진단서를 수집했습니다. 헤란의 치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홈캠의 위치를 교묘하게 조절했습니다. 도준이 만성 피로와 억울함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찰나의 순간만을 편집해 저장했습니다. 앞뒤 맥락이 잘려나간 영상 속에서 도준은 영락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헤라는 이 영상들을 신뢰할 만한 지인들과 시댁 어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노출했습니다. 어님, 도준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고 기억을 못해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헤란의 연기는 완벽했고 도준의 평판은 안쪽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력은 도준이 회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날 터졌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헤란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헤란이 아닌 법원에서 보낸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명령서였습니다. 소장에는 도준의 상습적인 도박, 외도, 그리고 아내에 대한 가혹한 폭행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준이 헤란을 믿고 찍었던 그 수많은 백지 사인들은 이제 그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자백서로 변해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이 분노에 차 헤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상냥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준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감옥에 가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치매 어머니? 요양원에 잘 보내드렸어. 물론 비용은 당신 명의의 마지막 연금 보험을 해약해서 충당했지. 도준은 전화기를 쥐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헤라는 이미 도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역시 한도 초과와 정지로 묶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도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헤란이 퍼뜨린 소문을 믿고 그를 피했고 직원들은 그를 회사를 망친 주범으로 경멸했습니다. 헤란은 도준이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언론에 인터뷰를 흘립니다. 남편의 방황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제 목숨이 위태로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은 헤란을 향해 동정의 박수를 보냈고 도준에게는 비난의 돌팔매질을 던졌습니다. 헤란은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준의 인감, 통장,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 같은 탄원서들이 박제된 수집품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과거의 유물로 전락한 도준을 지나 다음 사냥터인 대기업 사회이사들의 명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갈아치우기의 연속이며 도준은 단지 그 과정에서 만난 조금 비싼 소모품이었을 뿐입니다. 헤란은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남편아. 덕분에 내 성의 탑이 한층 더 높아졌어. 헤란의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도준의 숨통은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병원 측은 그를 서둘러 퇴원시켰고 갈 곳 없는 그를 맞이한 것은 헤란이 미리 통보해둔 명도 소송 집행관들이었습니다. 도준의 손때가 묻은 가구와 책들이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광경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헤란은 도준이 길거리에 나앉는 순간까지도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휴대전화 번호를 말소시키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치매 노모의 거처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도준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양말 한 켤레와 헤란이 던져준 몇 푼의 위자료, 그리고 수십억에 달하는 법인 채무뿐이었습니다. 반면 헤란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준에게서 강탈한 회사의 사명을 변경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도준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헤란은 이제 비운의 여장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각종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녀가 강연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철학을 설파할 때마다 대중은 그녀의 강인함에 환호했습니다. 헤란은 도준이 7년간 쏟아부은 연구 성과를 자신의 단독 업적인 양 포장하여 해외 거대 자본과의 합작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녀에게 도준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그리고 수명이 다하자마자 교체해야 했던 소모성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도준은 헤란의 화려한 소식을 고시원 복도의 낡은 TV를 통해 접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망가진 그의 신경계는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헤란이 지속적으로 조장했던 수면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도준에게 가벼운 뇌경색과 마비를 남겼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의 변주곡이었습니다. 도준 씨가 직접 사인한 서류들이 너무 완벽합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본인의 경영 판단 미스로 보여요. 오히려 사모님이 피해자로 보일 정도입니다. 헤란이 구축해둔 법적 방어막은 도준이 넘기엔 너무나 높고 견고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도준은 헤란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옛 회사의 사옥 앞에서 며칠을 노숙하며 기다린 끝에 그는 화려한 벤틀리에서 내리는 헤란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헤란의 반응은 도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한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란은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한 뒤 도준에게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도준 씨, 아직도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당신은 너무 나약했어.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자기 방어를 포기했지.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게 잘못이야? 아니면 뻔히 보이는 구멍에 발을 들이민 짐승이 잘못이야? 그 차가운 논리 앞에 도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헤란은 당황하는 도준의 주머니에 명함 한 장을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 고용한 법무법인의 명함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스토킹과 협박죄로 감옥에 넣을 거야. 당신 노모가 있는 요양원 주소를 알고 싶으면 조용히 사라져. 헤란은 우아하게 돌아섰고 도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란은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미 그 다음 남편이 될 유력한 정치가의 아들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헤란은 도준과의 결혼 반지를 한강 다리 위에서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강물 속으로 가라앉는 금속의 무게만큼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도주는 청산이 완료된 부실 채권일 뿐입니다. 케라는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폐기했다고 믿었던 그 부품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조립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란이 한강에 던져버린 결혼반지가 강바닥에 닿기도 전 도주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케란은 도준을 고장난 부품이라 비웃으며 폐기했지만 그녀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기초부터 설계한 창조자였다는 점입니다. 케란이 도준의 인감과 명예를 빼앗아 겁겁대기를 취했을 때 도준은 자신이 만든 전산망 깊숙한 곳에 오직 자신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의 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발자 특유의 강박이 만든 백업이었으나 이제는 헤란의 심장을 겨눌 유일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고시원 근처 PC방을 전전하며 헤란이 장악한 회사의 보안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헤란은 도준이 지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믿었기에 보안 코드를 변경하지 않는 오만을 부렸습니다. 도준의 떨리는 손가락이 자판 위를 달릴 때마다 헤란이 숨겨온 지독한 기록들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헤란은 도준을 횡령범으로 몰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었지만 도준은 전산 서버 로그 기록을 통해 장부 수정이 일어난 시각을 추적했습니다. 그 시각들은 모두 도준이 헤란에 의해 강제로 잠들지 못하고 조사를 받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있던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헤란이 자신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컨설팅 비용이 사실은 그녀가 매수한 가짜 전문의에게 흘러간 뒷돈이었다는 결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헤란은 자신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 다음 남편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 성민과의 혼담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재혼은 단순한 신분 상승을 넘어 도준과의 과거를 완전히 세탁하고 완벽한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최종 승인 절차였습니다. 헤란은 성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도준의 노무를 정성껏 돌보는 척 연기하며 자선 사업가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편에선 도준이 보낸 익명의 메일들이 성민의 주변 인물들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헤란이 과거 남편 1호부터 3호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사 리포트와 실종 신고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란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자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비서를 포섭했습니다. 헤란은 소시오패스답게 자신의 신복조차 도구로 취급하며 감시하고 무시해왔고 도준은 그 결핍과 공포를 파고들었습니다. 헤란이가 널 언제까지 살려둘 것 같아? 다음 모델이 들어오면 너도 나처럼 폐기될 거야. 네가 한 일들 그녀는 이미 내 죄로 덮어씌울 준비를 마쳤어. 도준의 낮은 목소리는 배신자의 마음속에 생존 본능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신복은 헤란이 금고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남편 관리 일지의 실물사진과 도준에게 수면 성분을 섞은 음료를 건네던 당시의 녹취 파일을 도준에게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헤란의 신성한 예식 날 준비되었습니다. 헤란이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감상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준에게 뱉었던 독설,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게 잘못이야. 아니면 짐승이 잘못이야 라는 대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도준은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스스로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 헤란의 눈빛은 사리로 가득했고 그 모습은 평소 그녀가 연기하던 천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헤란의 화려한 결혼식장에 입장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웨딩 영상 대신 헤란이 도준을 사육하고 파멸시킨 과정을 담은 포식자의 기록이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헤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갑니다. 식장 맨 뒷좌석 후드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휠체어도 마비된 몸도 아닌 서늘한 분노로 다시 태어난 도준의 눈이 헤란을 꿰뚫습니다. 헤란아, 이제 네가 덫에 걸릴 차례야. 헤란이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은 비명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헤란의 서늘한 육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는 게 잘못이야? 라는 물음이 반복될 때마다 하객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신랑 성민은 잡고 있던 헤란의 손을 불에 데인 듯 놓아버렸습니다. 헤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향해 이건 조작이야. 전부 가짜라고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식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경찰들이었습니다. 도준이 미리 확보해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기록과 신복의 결정적 증언, 그리고 가짜 전문의의 자백이 이미 체포 영장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헤란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도망치려 했지만 식장 입구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도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생존 본능으로 버텨온 그의 두 다리는 비틀거릴지언정 견고하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공포에 질린 헤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헤란아, 네가 말했지. 사냥은 상대가 나 없이 죽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넌 틀렸어. 진짜 사냥은 상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야. 넌 네 오만함이라는 구덩이에 발을 들인 거야. 헤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도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의 화려했던 성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헤란의 몰락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준의 명의로 저질렀던 횡령과 배임은 전산 로그 기록을 통해 헤란의 단독 범행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도준은 법적 공방 끝에 잃어버렸던 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했고 헤란이 은닉했던 자산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준을 살게 한 원동력은 헤란이 숨겨두었던 치매, 노무와의 재회였습니다. 경기 외곽의 낡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속삭였을 때 도준은 비로소 헤란이 주입했던 가스라이팅의 안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차가운 독방에 갇힌 헤란에게 도준이 면회를 옵니다. 헤란은 예전의 우아함은 간데 없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소시오패스 특유의 냉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살 너머의 도준을 보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복수하니까 행복해? 당신도 결국 나랑 똑같은 괴물이 된 거 아냐? 도준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넌 사람을 포트폴리오라고 불렀지만 난 사람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그게 너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야. 도준은 헤란에게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헤란이 그토록 집착했던 남편 관리 일지의 파쇄 증명서였습니다. 헤란은 도준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텅 빈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는 논리 회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누구도 면회 오지 않는 고독한 수감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봉했던 양육강식의 논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한 먹잇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헤란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실수한 거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제 도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평범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서로를 보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며 신뢰를 밟고 세운 성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